우리나라 역사상 코스피 한 30년간을 보면요, 조금 변동성이 큰 해가 한 30% 정도의 변동성이 항상 발생을 합니다. 잠시 잠깐의 어떤 뉴스로 인해서도요, 6천선 아래로도 금방 떨어졌다가 또 회복될 수도 있는 게 사실 주식시장이란 얘기거든요. 이 흔들리는 주식시장에서 다시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어도 될까 싶은데, 이거 어떤 게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일까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월스트리트의 펀트 애널리스트들은 대부분 이거를 기초로 한 모델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을 읽고 삶을 이야기하는 대화 채널 책과 삶, 책과 사람의 김재원입니다. 주식은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갑니다. 계속 오를 것 같아서 샀는데 순간 떨어지고 곧 오르겠지 했는데 영 안 오르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공부가 필요하긴 한 걸까요? 그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영증권의 박소연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영증권 자산배분 본부에서 상품 공급하고 있는 박소연이라고 합니다. 25년간 애널리스트 일하셨으면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지금까지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데, 사실 그간의 흥망성쇠가 다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했던 게 2001년도였고요. 한 1년 정도 기자 생활을 하다가 2002년도에 증권회사에 들어왔었는데, 합격을 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저희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저 증권사 합격했다고. 저희 아빠가 5초 동안 정적이 흐르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더니 저희 아빠가 집에 돈은 절대 못 가져간다 라고 얘기했던 게 2002년도에 제가 증권회사 처음 들어갔을 때 에피소드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얘기했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2002년도 제가 증권사 들어갔던 7월 달이 IT버블 붕괴됐던 직후였고, 지금 증권 계좌가 깡통이 났다 이런 얘기가 엄청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그때가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최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장이라는 거는 아무도 모른다, 결국엔 모두 다 말리고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가 저점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 모든 사람이 더 간다 내지는 달나라까지 간다 라고 했을 때가 모든 사람에게 배신을 때리고 실망을 주는 게 또 증권시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에서 살아남는 지혜가 뭘까?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하면 더 잘 예측을 할 수 있을까? 이 지표가 맞을까? 저 지표가 맞을까? 근데 그래도 사실 맞출 수가 없는 게 시장이더라고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부분보다 한 단계 더 먼저 어떤 시장의 흐름들을 관통하는 뭔가의 원칙이 있다라고 하면, 그 원칙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고 탐구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래야 우리가 생산성을 더 늘리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한 구조를 설계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책을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독하게 돈 공부, 아주 직관적인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이 책 재밌게 읽었습니다. 다른 책과는 결이 좀 달랐는데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눈앞에 시험만 잘 보려고 공부하는 노트가 아니라 뭔가 멀리 있는 큰 시험을 잘 준비하자라는 차원의 노트처럼 느껴졌어요. 네, 근데 뭐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도 시험을 잘 볼지 안 볼지 모르는 게 사실 주식시장이긴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원칙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제가 이 책을 거의 한 2년 정도 준비했거든요. 제가 이제 직장에 아직 다니고 있기 때문에 주말마다 A4 한 3페이지씩 쓰자 이렇게 생각하고 한 2년 정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수의 원고가 모이게 되더라고요. 사실 그 2년 사이에도 시장은 흥망성쇠를 거듭했죠. 이제 망했다라고 했을 때도 있었고요, 더 간다라고 했을 때도 있었고, 촬영을 하고 있는 오늘은 또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 영속하고 어떤 식으로도 움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조를 잘 설계하고 이를 관통하는 하나의 원칙을 저희가 가지고 갈 수만 있다고 하면, 저는 사실 투자라는 것도 해볼 만한 게임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책의 첫 에피소드는 전 직장에서 받은 비싼 주식을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했던 그 상황을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저처럼 한 25년간 주식시장에 애널리스트로 근무했었던 사람도 맞추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 좀 부끄러운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증권회사로 옮겼던 시기가 2007년도 9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직장에서는 당시 자사주를 할인해가지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매달 월급을 일정 부분 띄어서 이 자사주에 대해서 이제 분할 납부를 하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약간 저축한다고 생각하고 자사주를 이제 계속 모아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직장으로 딱 옮기니까 그 회사에서는 애널리스트는 한국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라는 규칙이 있었어요. 그러기도 하죠. 근데 이제 제가 투자로 산 것도 아니고 자사주로 받은 거니까, 그 당시 이제 준법 감시, 그러니까 모든 리서치 센터는 컴플라이언스 담당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거는 제가 투자로 산 게 아니니까 제가 이거는 보유하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제 눈을 지그시 보시면서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죠. 보유는 해도 되는데 책임 못 진다 라는 어투가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눈물을 머금고 그날 그냥 시장가로 모든 자사주를 현금화했고요. 제가 너무 팔기 싫어가지고 그 팔았던 가격도 기억을 해요. 35,400원에서 한 500원 정도에 팔았거든요. 팔기 싫었던 건 미래 가치가 꽤 높을 거라고 예측을 그렇죠. 했기 때문이죠. 그 당시 아시겠지만 2007년도 9월이 중국 시장이 화랑이었고요. 너무나도 이제 경기가 좋다 보니까 계속 간다. 중국 경기는 이제 계속 화랑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였는데 제가 모든 주식을 전부 다 현금화를 하고 얼마 안 있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그림자가 이제 들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07년도 9월에 모든 자사주를 현금화했는데요. 2007년도 10월에 고점을 찍고 그 다음 해 1년 후에 정확하게 코스피가 890선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팔았던 가격이 35,500원 정도 됐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주식이 그 가격을 회복하는데 몇 년 걸렸을까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저는 꽤 걸렸다는 걸 이 책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아마 이 책 읽으시면 맨 앞에 나와 있는데요. 정확하게 올해 1월에 회복을 했습니다. 거의 20년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에는 모든 주식은 우상향한다 라는 얘기도 되게 많고 굉장히 좋은 기업은 결국에는 바이 앤 홀드 사서 꼭 기다리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은데 결국에는 주식은 우상향하지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주식도 비싸게 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요. 결국 싸게 사서 적립식으로 계속 모아가면서 장기 투자를 복리로 하는 것이 가장 건전하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인데 일반적으로는 그러지 못하는 어떤 좀 조급함들이 투자를 망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끄러운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린 거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어쩌면 그 부장님께서 빈정거린 게 아니라 뭔가 앞을 내다보시는 것 같은 그런 그러셨군요. 느낌도 네, 드네요. 해안이 있으셨는데 제가 그 당시는 몰랐네요. 이런 전문가들도 사실 공부해도 완치지 못하는 게 시장인데 일반 투자자들이 공부를 해야 할까요? 그 공부의 방향을 좀 잘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증권 시장에 25년 있었지만 요새처럼 모든 사람이 주식 얘기를 하고 모든 사람이 투자 얘기를 한 것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기술적인 측면과 세부적에는 집착을 하는데 그 부분 뒤에 숨어 있는 원리 원칙 모든 시장은 순환하는데 어떤 기술이 보편화되면 반드시 이거를 따라잡는 2인자가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 2인자가 등장하면서 1인자의 기술이 다시 무력화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1인자의 기술이 무력화되지 않더라도 갑자기 외부적인 변수, 전쟁이나 인플레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무역 환경의 어떤 변화 때문에 이 1인자의 자리가 갑자기 위태해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가정이 바뀌면 결과가 바뀔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가정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고 결과값에 대해서만 치중하고 있는 거는 아닌지. 그래서 그 가정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조금 더 근본적인 것들, 세금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인플레나 내지는 금리나 이런 거시경제 변수일 수도 있을 거고 오히려 돈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조금 더 철학적인 부분들.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 제가 사마천 사기에 등장하는 화식열전 뭐 이런 것들도 해놨거든요. 230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놀랍기도 한데 그 사실 요새 이제 장의 흐름과 내지는 이제 사람들의 어떤 투자에 대한 관심을 보면서 과연 돈이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애널리스트였을 때는 세미나를 굉장히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리는 어떻고 환율은 어떻고 이런 산업이 좋아지고 있고 그러면 강의가 끝나면 10분 정도가 앞에 줄을 섭니다. 근데 10명에 한 9명 정도는 그러면 앞으로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질문이 아니라 그럼 뭐 사면 좋을까요? 아니면 제가 무슨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팔아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개인적인 질문이고 그분한테는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 사실 이 일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질문 제일 많이 받으시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질문을 조금 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나는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런 조급함이 사실 그 질문 뒤에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돈이라는 것들이 사람을 조급하게 만들고 빠르게 부자가 되고 싶어 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돈이 사람을 좀 조급하게 만드는 그런 성격의 그 원리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 돈 공부
돈공부라는 것들이 왜 필요하냐? 결국에는 그러한 어떤 사람의 본성을 구조적으로 통제하고 나 자신의 어떤 조급함이나 어떤 작아지는 마음들을 통제할 수 있는 하나의 구조를 설계해 놓지 않으면 시시각각 흔들리게 됩니다. 시시각각 흔들린다는 얘기는요, 부자를 만나면 작아지고요, 누군가 돈 벌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쫓아가고 싶어지고, 장이 폭락하면 알짜 오량주들도 그냥 저가에 팔아버리고 싶은, 그러니까 시시각각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돈 공부라는 것들이 왜 필요하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 흔들리는 마음 중간에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나의 마음을 다잡기 위한 하나의 좀 원리 원칙을 가지기 위한 그런 것이 이제 돈 공부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의미에서 이 책 초반에 일종의 밸런스 게임 질문이 나옵니다. 현금 10억을 가질래? 아니면 한 달에 300만 원씩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삶을 선택할래? 이런 질문을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현금 10억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10억이 있으면 굉장히 다양한 걸 해볼 수가 있거든요. 집을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세계 여행을 떠나서 훌쩍 한 3년간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는 자유를 가질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저도 한 20, 30대에는 현금 10억을 선택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이를 50을 바라보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그 돈에 대한 규칙성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금 10억은 저한테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제가 인생을 즐길 수도 있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어떤 뭉칫돈이긴 한데요, 중요한 거는 현금 흐름이라는 것이 앞으로의 어떤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하나의 돈의 규칙성을 만들어 준다는 차원에서 마음의 안정을 가져오게 하는 하나의 주춧돌 같은 역할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더 안정적인 삶을 보장한다라는 확신이 든다는 거죠.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20, 30대는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여요, 현금 흐름이. 실질적으로는 누구에게나 은퇴는 다가오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꼬박꼬박 이제 떨어지던 그 월급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의미인데,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나 스스로에게 월급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현금 10억이 좋아? 현금은 300만 원이 좋아? 라는 질문을 똑같이 던진다고 했을 때 20, 30대가 답할 수 있는 질문과 40, 50대가 답할 수 있는 질문은 아마 저는 완벽하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책은 생각보다 20, 30대의 투자와 40, 50대의 투자가 왜 다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현금 흐름 300을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오는 대로 10년 뒤 미래를 바꾸는 10년의 방점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코스피가 막 또 오르다가 또 주춤했다가 또 훅 떨어졌다가 에이 곧 오르겠지 했는데 또 결코 그렇게 쉽게 오르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럴 때마다 사실 마음이 들썩들썩 하거든요.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투자 안 하는 사람들은 봐봐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라고 방관하기도 할 텐데, 이럴 때마다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해요? 도마뱀의 뇌라는 파트가 있어요. 이거를 내가 훈련을 해서 극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뇌에는 두 가지 파트가 있대요. 첫 번째는요, 전두엽. 전두엽은 대부분 이제 이성적인 부분에 대한 사고를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논리적으로 뭔가를 생각할 때는 전두엽이 관여를 한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수십만 년 전부터 존재했었던 원시적인 본능, 그러니까 동물이 공격할 때 살아남아야 된다, 뭔가의 음식이 떨어지게 되면 저 음식을 누군가 먹기 전에 내가 빨리 먹어야 삶을 보존할 수 있다, 이러한 어떤 원시적인 본능, 그것들을 관여하는 부분은요, 파충류의 뇌라고 하는 변연계가 이걸 관여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들이 우리를 생존하게 만들었던 가장 본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마음을 먹고 내일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통제를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부분을 우리가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는 원칙을 미리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설계를 해서 그 구조를 갖춰놓는 게 가장 최선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자산 배분입니다. 챕터에도 보면은요, 셰넌의 도깨비라고 해가지고요, 자산 배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자산 배분이라고 하기보다 기계적인 리밸런싱인데요. 첫 번째가 생각보다 주식시장은 오늘 100% 폭등하고 내일 50% 폭락하고 이러한 어떤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지만
있지만 오히려 그 변동성에서 기계적인 리밸런싱만 해도 복리로 수익을 불려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실제 증명을 해낸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일단은 100이라는 자산이 있다라고 했을 때 주식 50, 현금 50을 같이 가져갑니다. 근데 만약에 주식이 100이 올랐어요. 그 100%가 올랐으면 주식 50이 100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150이 되는데 150을 다시 반으로 찢어 놓습니다. 그러면 75 주식, 현금 75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주식이 또 폭락을 해요. 그럼 75인 주식이 50% 폭락을 하면 37.5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37.5와 나머지 현금 75를 합해서 다시 리밸런싱을 또 반반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한 10번만 반복을 하면 기계적으로 복리 실현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실제 수학적으로 증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너무 간단한 거 아닌가 싶은데 월스트리트의 왜 퀀트 애널리스트들은 대부분 이거를 기초로 한 모델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기계적으로 리밸런싱 하면서 배분을 맞추. 맞습니다. 기계적으로 많이 오르면 기계적으로 팔고요. 많이 떨어지면 또 기계적으로 사고. 너무 단순한데.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그 단순한 거를 사람들이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오르면 더 갈 것 같고요. 증권시장의 속담에 추세는 달나라까지 간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오르기 시작하면 정말 우주를 뚫고 달나라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 게 대부분의 시세의 속성이기 때문에 대부분 많이 오르면 리밸런싱 해야 된다고 모든 교과서에서 얘기하지만 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많이 떨어지면 그때는 본질 가치보다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야 될 걸 알면서도 공포감이 그 도마뱀의 뇌가 작동하니까 도망가라고 그 도마뱀의 뇌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평온할 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이것들을 기계적으로 리밸런싱을 하는 그 셰넌의 도깨비 같은 리밸런싱 모델, 자산 배분 모델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나의 감정을 배제한 채 굴러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대부분은 적립식 투자 이런 거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 많은데 에이 그게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적립식 투자나 기계적인 투자들이 내 감정과 별개로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규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 설계를 해놓으시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연금 계좌에서 많이 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계적인 규칙을 설계해서 꾸준히 가져가시라는 말씀을 하나 좀 드려보고 싶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산책 많이 하시라고. 산책. 네. 이게 시세 봤자 소용없으니까 산책 많이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요. 과학적으로 검증이 됐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애널리스트 할 때 사수로 모셨던 분이요. 지금은 그만두고 전업 투자를 하고 계세요. 제가 이제 그분 사무실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보통은 애널리스트나 전문 트레이더들은 굉장히 비싼 시세와 뉴스를 볼 수 있는 모니터 같은 것들이 되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분이 애널리스트로서도 너무 잘 나갔고 제가 존경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갔을 때 정말 의리의리한 모니터랑 정말 그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딱 가봤는데 딸랑 최신식으로도 보이지 않는 너무 낡은 컴퓨터가 하나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배 시세는 어떻게 보세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이 네이버에서 본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네이버에서 보냐 그래서 이게 투자가 가능하냐 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시세를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럼 시세를 안 보고 뭘 하나요? 그랬더니 오히려 불경을 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경을 잊는 게 뭐냐라고 했더니 사고 싶을 때 참고 팔고 싶을 때 참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생각하면서 오히려 산책을 많이 하는 그래서 이제 산책을 많이 하면서 시세를 덜 보고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신성 같은 소리를 하시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 논문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아까 전두엽은 이성에 관여하고 그 다음에 뇌관이나 내지는 변형계는 본능에 관계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전두엽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마음챙김 명상이라는 8주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를 실제 사람들에게 8주를 참여하게 해봤대요. 근데 이 사람들을 8주 동안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서 다시 뇌의 구조를 검사를 해봤는데 실제로 전두엽이 두꺼워지고 회백질이 두꺼워지는 현상을 발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명상을 하고 산책을 하고 이런 시세와 떨어져 있는 어떤 행위 자체가 조금 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게 나의 뇌를 바꿀 수 있는 실제적인 행위였던 거예요. 그래서 시세 보지 말고 그냥 생각해라 라는 그 선배의 그 말이 실질적으로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이게 나에게 유리한 게임을 만들어 준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투자를 많이 잘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더 보고 내가 유튜브를 한 개만 봐서 그런가 그럼 2개 봐야 되겠네 3개 봐야 되겠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시세와 내지는 이런 뉴스에서 조금 더 떨어져서 조금 더 근본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에 휘둘려서 충동적으로 사고 팔 때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6, 7월 주식시장 예측을 보면 코스피 12,000 간다 막
이렇게 예측했는데 또 다시 7,000대로 우르르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곧 올라가겠지 했는데 쭈르르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거 보면서 어쩌면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기대감, 이게 사실 애널리스트들도 이 시장 예측에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어느 정도 반영하시는 거죠? 반영하고 싶지 않아도 반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주식을 예측할 때는요, EPS 곱하기 PE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EPS라는 거는 어차피 분기마다 재무제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 EPS는 정해진 값이고요. 움직이지 않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EPS에다가 PER 얼마를 곱할까라는 거는 애널리스트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 PER이요, 8배를 곱하는 것과 10배를 곱하는 거는 거진 20%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8배를 곱하는 것과 16배를 곱하는 거는 2배 차이가 나고요. 근데 이 사실은 곱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애널리스트 마음에 있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분위기나 수급의 상황과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영향을 좀 덜 받고 냉정하게 판단을 하는 애널리스트는 상당히 좋은 애널리스트인데, 애널리스트도 사람인지라 사실상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볼 때 그 부분들을 2차적으로 사고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그것을 내가 나의 언어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좀 2차적인 사고를 위한 지식을 갖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사실 신문을 많이 읽으시라는 얘기도 하고 싶고, 살리먼거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문이라는 거는 최신 편향을 피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신문보다는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최신 편향을 피하는 좋은 길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 채널이 책과 삶인데 책을 좀 더 많이 읽는 게 전두엽에도 좋을 것 같고 투자에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 이 흔들리는 주식시장에서 그래도 산책만 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배분도 좀 맞춰야 될 것 같고 비중도 좀 다르게 가야 되지 않을 것 같고, 다시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어도 될까 싶은데 이거 어떤 게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일까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여쭤보고 싶은데, 불확실한 100% 수익과 확실한 10% 수익,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저는 확실한 10%를 좋아하는 성향이에요. 네, 확실한 10% 좋아하신 거는 아주 현명합니다. 근데 제가 주변에 이거를 좀 물어보면 고민하다가 불확실한 100%라고 답하는 경우가 사실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10% 수익이 난다 한들 이게 내 인생을 바꾸지 못하거든요. 근데 불확실한 100%는 불확실하긴 해도 100%가 나기만 하면 왠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초대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뭐 아니면 도 불확실한 100%를 선택하게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봤었던 부자들은요, 일반적으로 확실한 10%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봤더니 불확실한 100%보다 확실한 10%를 선택하고 이거를 10번 반복하면 확실한 100%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확실한 100%를 만드는 어떤 구조와 내지는 그에 대한 어떤 사고가 상당히 필요한데, 일반적으로는 빠르게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래서 실제 그 워렌 버핏의 오랜 친구였고 지금은 작고하신 찰리 먼거, 이분이 그런 말을 했는데요. 세상에 느리게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 그것이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상 가장 확실하게 부자가 되는 것은 확실한 10%를 꾸준히 쌓아가면서 복리로 장기적으로 불려가는 것인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사실 그렇게 어려운 방법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실 확실한 10%는 생각보다 주변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꾸준히 가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믿지 않고 오히려 지금 당장의 100%를 불확실하지만 한번 걸어보고 싶은 것들이 사람의 마음인데, 요즘 같은 때는 10%를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이제 기본을 돌아보는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사실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큰데 저는 이 변동성을 견딜 줄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견디는 게 이제 손실이 났는데 이제 참고 견뎌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항시 주식은요, 무슨 일이 있든 없든 그냥 요동을 치더라고요. 우리나라 역사상 코스피 한 30년간을 보면요, 평균 변동성은 한 15% 정도이고요. 조금 변동성이 큰 해가 주기적으로 와요. 그럴 때는 한 30% 정도의 변동성이 항상 발생을 합니다. 그 얘기는 만약에 코스피의 기초 가치가 8,000이다 라고 하게 되면 8,000에 30%면 한 2,400포인트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일이 별로 일어나지 않고 잠시 잠깐의 어떤 뉴스로 인해서도요, 6,000선 아래로도 금방 떨어졌다가 또 회복될 수도 있는 게 사실 주식시장이란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변동성은 모래장이 이상한 장이다, 내지는 내가 지금 잘못 투자한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시장의 본래적인 속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굉장히 변동성이 큰 장에서도요, 시장을 떠나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좀 약간 고통스러운 말이긴 한데요. 로스차일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피가 거리에 낭자할 때가 반드시 네가 사야 될 때다. 그것이 비록 당신의 피일지라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말 시장의 기회라는 거는 폭락장에서 많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이 사실 안타깝지만 시장이 굉장히 급락, 폭락을 하고 있는 장이라서 사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약간 그런 마음도 많이 느끼실 텐데, 오히려 이러한 어떤 변동성 자체가 시장의 본래적인 속성이고, 오히려 이럴 때 시장이 어떤 기회가 새롭게 창출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럴 때 현금을 쟁여놓고 기다리는 어떤 지혜들이 다음번에 오는 기회를 거머쥘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기회은이 된다는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이런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사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고, 이게 특히 이제 초보 아니면 가만히 있다가 들어가 볼까 했던 사람들에게는 많이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이게 실제 이런 걸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럼요. 굉장히 많죠. 이게 뭐 투자 방식이 잘못된 거야? 아니면 원래 시스템이 이래서 뭔가 유혹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의 큰 장점이 있어요. 시장이 안 좋고 약세장일 때는 아예 투자를 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은 그러지를 못하거든요. 시장이 강세장일 때도 주식을 해야 되고요. 약세장일 때도 주식을 해야 되고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는 과감하게 떠날 수 있는 자유가 있거든요. 사실 그거는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떠났다가 돌아와야 되는데, 그 돌아오는 타이밍에 대해서 어찌 보면 관심이 없다가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들릴 때 이때쯤 돌아가 볼까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비싸게 사는 상황들이 항상 발생을 하거든요. 시장을 떠났다 하더라도요, 완전히 떠나지 않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내 자산을 불리기 위한 기회가 여기에 있을 수 있다는 관점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공부를 하는 그런 관점이 필요한데, 떠났다 해도 떠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죠. 근데 떠난 분들은 또 완전히 떠나요. 아예 잊어먹어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된다. 항시 돈 공부는 그냥 산소처럼 항상 같이 가져가셔야 되는 하나의 이제 삶의 기본 소스처럼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또 마음을 확 끄는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얼마를 걸어야 할까? 이거 뭐지? 하고 또 그것부터 찾아봤거든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또 궁금해 하기도 하거든요. 정답은 없는데요.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그 사람의 돈이 얼마이든요, 한꺼번에 거리에 나앉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 거는요, 마지막에 투자한 게 곱하기 0을 하게 되면요, 아무리 많은 돈도요, 0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파산의 수학이라는 얘기를 썼는데, 사실 그 파산의 수학이라는 게 결국엔 마지막에 0을 곱하는 투자를 하면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바로 거지가 되는 그런 것이 이제 결국 투자에서의 파산의 수학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 투자자들은요, 만약에라도 파산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요인이 있는 투자에는요, 절대 모든 것을 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공식이 존재를 한 건데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동전 던지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앞면이 나오고 뒷면이 나올 확률이 50대 50이겠죠. 일단은. 근데 50대 50인데 만약에 이 확률에서 앞면이 나오면 내가 100원을 벌고요, 뒷면이 나오면 100원을 뺏긴다고 생각을 해보고 판돈이 100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100원을 놓고 내가 200원을 벌 거냐 100원을 뺏길 거냐라는 게임인 거잖아요. 근데 확률은 50대 50입니다. 그럼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제 성향상 투자를 좀 머뭇거리죠. 네. 근데 사실 그게 정확하신 게요, 굉장히 좋은 촉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파산의 수학이라는 거는 제가 단순하게 100원 동전 게임을 얘기를 드렸지만은요, 파산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게임은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전이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5대5가 아니라 60% 40%였다 라고 하면 약간의 우위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약간의 우위를 가지고 승률비를 1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이라는 거는 100원을 걸었을 때 100을 더 벌 수 있는 것을 100대 100이니까 1이거든요. 근데 이제 60%와 40%의 차이가 이제 20%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게임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20% 정도는 걸어도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게, 그러면 앞면이 나올 확률이 60%고 뒷면이 나올 확률이 40%인 상황이면 만약에 앞면이 나올 확률이 80%다 그러면 사실 전 재산을 한번 넣어보고 싶은 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켈리 공식에 따르면 여기도 전 재산을 걸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80%
20%, 80%와 20%를 빼면 60%거든요. 이러한 어떤 확실하게 우위인 기회에도 전 재산을 잃을 수 있는 확률이 분명히 존재는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투자 비중을 높일 수는 있지만 그것을 전 재산을 걸지 말라는 것이 켈리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투자 비중을 결국에는 이렇게 미세하게 조정을 하는 것들을 수학적으로 증명해 놓은 사람이 이제 존 켈리인데, 중요한 거는 그 존 켈리조차도요, 주식시장에 딱 와보니까요, 켈리 공식을 그냥 적용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룰렛이나 내지는 뭐 카드 게임 이런 것들은 카드 카운팅 같은 게 가능하잖아요. 사실 카드 안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주식시장은 변수가 너무나도 많고 모든 것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프 켈리를 써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자기가 계산했을 때 한 몇 퍼센트 정도 투자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절반만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하프 켈리를 썼던 그 상황이 이 사람을 살리게 돼요. 1989년도에 이제 블랙 먼데이가 찾아올 때 다른 사람 다 망해 나갈 때 이 사람만 혼자 살아남게 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레버리지가 되게 위험하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거는 투자가 되게 위험하다라는 얘기도 여기 이제 담겨 있습니다. 투자의 대가들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투자의 대가들이 또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도 나옵니다. 이 짧은 영상 속에서도 저도 괜히 똑똑하게 지금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인데, 마지막 챕터에서 내일도 출근하는 당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에서 몇 가지를 정리해 주셨는데, 그 말에 또 위로 아닌 위로를 받았어요. 그 중에서 한 가지 이야기만 간단하게 해주시면 또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일단 사실 돈에 대한 책이긴 하지만 돈이라는 것은 결국엔 내 삶의 태도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들 돈을 벌고 싶고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은 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또 에피소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중간에 보면은 삶에는 항상 태클이 들어오는 시기가 있다, 이런 챕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중년의 직장인, 40대 전후의 직장인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보통 20, 30대에는요 사원 대리들 눈치를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다 퇴근시키고 저 혼자 야근하고요, 대리들이 막 얘기하면은 아이고 알았다고 하면서 제가 들어주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 요새는 다들 이제 MZ세대들 눈치를 보는 시기잖아요. 근데 보통은 사실은 그러다가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한 30대까지 오는데 40대에 딱 오면요 하나의 허들이 항상 오는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40대가 되면 모두 다 똑같이 일을 하다가 갑자기 팀장이 하나 생기고요, 그 팀장의 자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경쟁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낙오되는 사람도 있고 상처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겨우 팀장이 됐어요. 근데 또 다른 팀장이랑 경쟁을 하면서 본부장이 누가 될 거냐를 또 경쟁을 하게 돼요. 그럼 그 상황에서 또 낙오자가 생기고 또 상처를 받고, 그러면서 피라미드가 좁아지면서 그 피라미드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을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게 40대 50대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뭐 한 40대를 건너면서 그런 어떤 힘든 시기들이 조금씩은 있었는데, 제 직장 선배가 해주신 얘기예요. 삶에서는 한 번쯤 태클이 들어오는 시기가 있다. 태클이 들어오면 그냥 경기가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공격 방법은 안 먹히는 공격 방법이구나. 그러면 다른 식의 공격 방법으로 바꿔보고 전술을 새로 짜라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투자에서도 사실 있는 얘기고 인생에서도 있는 얘기고 여러 방면에 적용될 수 있는 얘기인데, 실패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끝난 것처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여기게 돼요. 근데 공격 방법을 바꿔보라는 얘기로 이 태클을 받아들이면 저는 마인드셋이 달라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 공부에 있어서도 그렇고 내지는 인생에도 있어서도 그렇고, 이 태클이 들어왔을 때 공격 방법을 바꿔본다라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독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격 방법을 바꿀 때 일단 득점 확률이 높아지는 건 맞습니다. 시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은가 생각해 봤고요. 산을 오르는 사람의 전 단계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오르는 사람을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고, 나도 오르기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해두는 사람이 있죠. 이 오름세에 있는 시장을 반감만 할 것이냐 아니면 독하게 공부를 할 것이냐 고민할 때입니다. 여러분, 독하게 공부를 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에서 답을 얻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좋은 책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지침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독하게 돈 공부의 저자 신용증권의 박소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공부 좀 해보시겠습니까? 독하게 하다 보면 이 돈 공부가 결국은 자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책과 삶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 있죠. 오늘도 감사합니다.